이 주제는요, 사실 오늘 조변이 선택을 했어요. 이 네, 주제를 네. 하자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길 때는 황교안 그 대표의 네.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어서 오.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물론 이제 모든 당대표들이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예. 근데 황교안 총리는 이게 무슨 내년 총선처럼 뛰고 있어서 왜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약간 보면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해찬 총리는 약간 전교 1등의 느낌? 이 정도 하면 뭐 충분히 국민의 마음을 할 수 있겠다. 좀 여유로운데. 뭐 정치 9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8단 이상은 그렇죠. 되는. 8단 이상은 되는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래 학기 초에 진단고사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뭐 한 3과목, 4과목. 반편성고사. 반편성고사. 전교 1등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총리 시험을 처음 보다 보니까 이제 막 점수 잘 나와야 되니까 너무 흥분하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절박한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돼서 한번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들 지금 다 내려가 있습니다. 창원으로요. 그래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아파트를 하나 단기 임대를 했습니다. 역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돈이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아파트를 단기 임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손학규 대표는 서울에 일이 있으면 서울로 출근했다 퇴근을 글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서울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원서 출퇴근을 서울로 한다. 일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피스텔. 보니까 다 달라요.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것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다양하게 나왔는데 공통점은 창원에서 먹고 자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이해찬 대표는 뭐 원룸, 아파트 뭐 이런 거 없고요. 이해찬 대표가 거기에서 남들이 조금 생각하기에 좀 성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요. 정당은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선거에서 지는 정당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존재감이 없는 거죠. 방금 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다른 당대표들은 거기서 아주 자주 눈에 띈다 그래요.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해찬 대표는 상대적으로 안 보이니까 왜 그래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어떻게 보면 정의당하고 어떻게 지금 여당이 단일화를 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의당과의 나중에 정책 그 공조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약간 좀 내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가서 이걸 하고 싶지만 정의당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선거 끝난 뒤도 좀 신경 써야 될 거 해서 일부러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는 정의당에서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정의당의 모습은 지금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뭐예요? 잘 보이는 겁니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끈끈한 유대 관계를 그러니까 뭐 잘 보인다고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잘 보이는 거지 뭐. 그렇죠. 사실 황 대표가 좀 운이 좋은 게 통영고성은 전통적으로 보수층에 대해서 표를 많이 몰아준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뭐 지난번 지방선거 때 뭐 민주당 바람이 잠깐 불어서 그런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한국당이 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황 대표로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정당 대표들, 손학규 대표도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건 조교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손학규 대표에게 지금 보궐선거는 무슨 의미예요? 정치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지금 이 선거에 관련돼서 어쨌든 유의미한 성적도 거두지 못한다면 이제 새로운 또 등장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의 복귀를 또 촉구하는 세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승민 후보의 또 정치적 균열이 또 생길 수 있죠.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 돌아가고 싶은 건 맞는 얘기예요? 제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이다. 제 생각입니다. 뭐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몹시 돌아가고 싶어 하실 것 같고요. 추정.
추정을 해보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사실상 손학규 대표가 정치적 입지로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한 분의 대표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그곳이 정의당이 갖고 있었던 지역구였으니까 사수하겠다 이건가요? 이정민 대표 입장에서는 창원 성산은 반드시 따내야죠. 거기는 전통적으로 정의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거기서 만약에 정의당이 그 선거의 승리를 놓쳐버린다면 그렇죠. 정의당으로서는 앞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정당 중에 바른미래당만큼 지금 골치 많이 아픈 집안이 있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네. 전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적은 네. 좋은 민주주의 실현, 네. 참된 뭐 시장 경제 실현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예, 내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 나는 국민을 위해서 꼭 일을 하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실현이 헌법적 가치이지만 네. 국회의원들은 내가 한 번 더 하는 게 바로 자신의 가치입니다. 이대로는 한 번 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 국민의당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호남에서 당선되질 않습니다. 불가능. 그렇죠.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온 사람들도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보수의 한국당에 휩쓸려서 앞으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입지가 없다? 그렇죠. 어쨌든 이 간판으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지만 그런데 이 간판 내리고 국민의당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바른정당 사람들이 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 안 열어주니까 일단 홀딩하고 그냥 자기 집 안에 있는 건데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창문만 빼고 밀면 창문 열고 손을 좀 잡아주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스탠스 이것 한번 보면 정치를 보는 현상 국민들이 아주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파열은 뭐 말도 못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안 깨지는 이유 아까 걸어 잠궈서라 그랬어요. 네. 조교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이혼하기 직전에 한 집안 별거라는 게 있습니다. 한 집안 별거. 그러니까 각방. 각방을 쓰면서 남처럼 이혼 소송을 서로 송달을 받고 한 집에서 근데 왜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아 집을 나가봐야. 나가봐야 지금 뭐 광야에서 지금 딱 얼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가봐야 어쩔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그 답이 있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친정이나 시댁에서 빨리 와라 라고 손찌면 그때 이제 짐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민주당은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자꾸만 낮아지고 없다. 있다. 그렇죠. 낮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호남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어떤 날 내년 선거 민주당 외에 대안이 없다. 민주당 외에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국민의 정당 출신들은 굉장히 낮고 그래서 민평당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민평당으로 가서 그 선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민평당은 민주당한테 이기냐?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판세 분석을 그런 걸 해보면 그렇게 그렇죠. 굉장히 딜레마가 크다는 거네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바른정당 사람들은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약간 있다. 저는 이제 민평당, 그러니까 국민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깨지고 나올 때 민주당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국민의 정당이나 국민의당 아니었어요? 국민의당입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네. 기억이 안 나서. 국민의당이 나올 때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나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시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그 국민들이 좋게 바라볼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유승민이라는 그 특출난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유승민이라는 특출난 정치인을 한국당은 받아들여야 한국당의 건강성이 커진다는 거죠. 지금 황교안 대표 한 사람으로 권력을 모두 다 썰어주겠습니까? 권력 한 사람한테 절대 주지 않죠. 권력은 분산해야지 자기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한국당 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네요? 역할을? 한국당 내에서도 지분이 가진 사람이 한 명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승민이라는 브랜드 있는 정치인을 데리고 오려고 그럴 겁니다. 그것이 한국당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저는 근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뭐 통합이라는 기치 때문에 또 다른 결이 다른 보수를 받아들인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유승민 의원을 키워줄 것 같지는 않고요. 유승민 계로 불려졌던 사람들을 몇 명을 살려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결이 다른 보수의 그 가치는 지키지만 결국에는 유승민 수장은 날릴 것 같습니다. 여기 갈리네요, 지금. 여기는 받아줘서 키울 수 있다. 여기는 무슨 소리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내용도 있고 파일론도 있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수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안철수 대표 예전에 2012년도에는 저도 되게 응원을 했었거든요. 네. 되게 좋게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비유를 하자면 이미 방전된 배터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끼워봤자 에너지가 안 나오는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여러 가지 보여줄 기회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다시 자기가 새로운 가치인 것처럼 갖고 나와가지고 바른미래당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서 신선감을 갖지는 그러니까 못할 와서 것 또 같아요. 새정치 얘기를 해봐야 이제 그게- 새거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세의 판이거든요. 네. 자기 세력이 있느냐. 네. 근데 지금 국민의당 출신들이 안철수를 보수로 모실 것이냐. 그럼 보수로 모셔와서 자기가 민주당 네. 텃밭인 호남에서 이길 것이냐.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철수가 호남에 가서 표를 얻겠습니까? 그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표를 얻었던 것은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권력을 문재인 그 당시 그 민주당 대표에게 네. 밀어줘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다른 세력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 전략적 투표하에서 국민의당이 표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한테 힘을 준 것이죠. 근데 지금은 호남이 그런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인가?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차지할 만한 텃밭이 과연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새로운 전략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와서 수도권에서 출마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기겠습니까? 무슨 당으로 이기겠습니까?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의 손학규 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전부 다 뭐 각자 도생에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와서 비빌 때가 있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혹시 안철수 대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뭉개지는 거 아닌가 그 고민하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데리고 자유한국당을 한번 같이 가볼까?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까? 거기에 손학규 대표도 들어갈까? 요 정도 고민을 할 뿐이지 셋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당 가치를 세우고 바른정당을 존립시켜보자 이런 생각은 적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당에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란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 지붕 세 가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거는 무슨 관계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는 이미 갈랐었죠. 그리고 두 정당이 합칠 때부터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합치면서 더 나빠졌죠.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 더 나빠졌죠. 네.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하고 다시 합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0%고 그리고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당을 할 가능성도 0%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는 당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유승민 대표는 그 나머지 두 사람하고 갈라져서 다른 길로 간다. 뭐 한국당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독자 생존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 명은 무조건 이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참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과연 무엇인지.